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한 1월 14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오르면 서울 아파트값도 오른다. 주식이 오르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향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실이 통계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주식시장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번 돈들이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안 단독 취재한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지난해 하반기 서울 부동산 가격 기억하기론 거의 매주 상승세가 끊이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누가 무슨 돈으로 사는 거냐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이 자료를 입수를 하셨다고요? 네, 일단 작년 하반기죠. 7월부터 12월 서울의 주택 매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입수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규제 지역이나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의 출처를 물어보는 건데요.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샀느냐고 물었더니 이 가운데 2조 원 가까이가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니까 규모가 큰 곳이 강남, 송파, 서초, 마용성 이런 곳들이던데 이건 지난해 아파트값이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 자금 가운데 주식 채권 매각 자금의 비율은 평균 한 4.4%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같은 기간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강남 한강벨트 지역들은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산구가 8%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7% 정도 됐습니다. 마포구와 성동, 송파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5%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강북이나 노원, 도봉 등은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런 집값이 비싼 지역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을 테니까 집 살 때 주식에서 끌어온 돈도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 상승이 부동산 상승으로 연결됐다 이런 걸 입증을 하려면 이전과 비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뛴 시기에 이 부동산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이 뚜렷하게 달라졌다. 이런 자료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수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강남 3구부터 보시면은 강남구의 경우 금융자산으로 마련한 돈이 10월 달에 지금 80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송파구도 10월 매각 대금이 전달인 9월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11월 달에는 금액이 줄긴 했지만 코스피가 급등하기 전인 8월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다음으로 마포, 용산, 성동 지역도 9월과 10월 달에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가장 큰 이유는 그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을 새로 사거나 또 옮기려는 사람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가가 오르자 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강남 3구나 한강벨트 지역들은 그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 다른 곳에서 결국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때마침 코스피가 크게 오른 것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다른 곳보다 주식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현장 분위기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업소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주식 팔아가지고 집을 샀다는 얘기 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한 중개업소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올려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 또 한강벨트의 대표 주자인 성동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0.15 대책 이전에 매수한 사람들은 주식 판돈이라고 취득자금 계획에 쓴 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올 들어서도 현재 코스피가 그야말로 불장이거든요. 이 증시 상승분이 결국 또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할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안전자산의 끝은 강남 부동산이라는 인식 좀 쉽게 깨지기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지금처럼 증시가 화랑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쏠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르면 서울에 더 좋은 집을 사려는 수요들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상 12월에는 금융회사별로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거의 다 차다 보니까 신규 대출 취급을 꺼리고 이로 인해 주담대 증가폭이 둔화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감소세로 전환한 겁니다.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엔 12월 기준 역대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년 대비 둔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주택 거래량도 다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점도 고삐를 죄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은행권에 연초부터 대출 공급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고액 주담대를 더욱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내놨는데요. 은행들이 고액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부담해야 할 출연금도 더 늘어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각에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눈에 띄게 두드러지거나 수도권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경우 당국이 연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 또 위험가중치 하한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 주담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입니다. 코스피가 연초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장 초반부터 4,700선을 찍고 잠시 주춤했던 지수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0.65% 오른 4,723.10으로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그만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흐름을 지지했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에서는 한화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방산과 에너지, 금융 부문을 존속법인으로 두고 테크와 라이프 사업을 묶은 신설 지주 회사를 설립하는 인적 분할을 추진합니다. 오늘 발표 이후 하나와 한화갤러리아는 20% 넘게 급등했고 하나생명도 10%대 상승했습니다. 분할로 사업군별 가치가 보다 명확해지니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겁니다. 지수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고점 부담이 커지자 개인들은 지수 상승을 추종하는 ETF 비중을 줄이고 지수가 하락할수록 수익이 나는 이른바 고버스 ETF를 매집하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 배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 변수도 시장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관련 판결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과 내용에 따라 글로벌 증시 전반에 적잖은 변동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처럼 내려올지 모르는 원달러 환율도 경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규제를 검토하자 업계는 물론 입법을 주도하는 국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1분기 내 법제화 목표를 밝혔지만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제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 자산법 쟁점 조율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규제안을 담으면서 이 새로운 암초가 됐다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대체 거래소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제 공적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대주주 1인의 지분을 15에서 20% 이하로 규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분이 분산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좀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건 스테이블 코인, 즉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좀 됐었는데 이 한국은행의 입장을 반영한 금융위가 이제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 내 이제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 위원들의 반발이 심해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주주 지분 규제안까지 등장을 한 건데 가상자산 업계는 즉각 공동 성명을 내며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주제라면서 내부 반대가 심한 상태고요.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도에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던 당시 이른바 박상기의 난이라고 불렸죠. 이것까지 거론을 하면서 시장 위축의 우려를 표했는데요. 먼저 좀 들어보시죠. 민간에서 쌓아올린 성과를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서 제한한다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 또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또 자본의 해외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내 법제화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또 일정이 연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을 사실 업계에서는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금융위의 대주주 지배구조 규제안을 배제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다음 주인 이달 20일에 디지털 자산 TF에서 각 쟁점을 논의하고 추후 이르면 이달 말에 당론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여야 의원안을 모두 합치면 한 8건 정도 됩니다. 이 정부안 없이 의원안을 병합해서 국회 단독으로 입법을 당연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부안이 계속 미뤄질 경우 자체안을 강행하겠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해온 바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부안을 먼저 보자던 국민의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야당 협조가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울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정책 당국과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은 이 민주당으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개념 정의부터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법제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제도화의 속도를 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제 법제화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오늘 야당 정책 간담회에 참여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의 호소를 좀 들어보시죠. 주요 국가들이 서두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금융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앞세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큰데요. 네, 주요국 기업 간 디지털 자산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까지 팔아야 하는 우려가 추가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경제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에 대해선 산업계의 반발도 거셉니다. 강제적인 지분 쪼개기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혁신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바이낸스의 이용자 수는 3억 명, 코인베이스는 1억 2천만 명입니다. 특히 바이낸스의 경우 연간 거래 대금이 34조 달러, 우리 돈으로 4경 9,200조 원입니다. 업비트는 이용자 수 1,300만 명, 거래 대금 833조 원으로 국내 1위지만 글로벌 거래소들과 비교했을 땐 격차가 상당합니다. 해외 거래소들이 신시장을 개척하는 동안 국내 거래소는 늦은 법제화와 그림자 규제로 결국 성장이 정체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글로벌 1위를 차지했던 업비트는 현재 3위 수준으로 밀려났습니다. 여기에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보고 대주주의 지분율을 15에서 20%로 제한하는 법안까지 검토 중인 상황.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대부분이 보유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합니다. 산업계는 디지털 자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 지분 쪼개기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특히 해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동떨어진 규제는 디지털 자산을 넘어 혁신 생태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중국 등 다양한 시장이 정부의 독려와 산업진흥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국내의 규제 강화가 과도한 지분율 규제로 이어진다면 국내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혁신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지분율 상한보다는 책임 경영을 강화하면서 혁신을 장려하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이르면 오늘 결정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증권선물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유력하게 꼽히는 가운데 루센트블록의 거센 반발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증권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먼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결정되면 앞으로 이 거래소들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토큰 증권을 상장을 시켜서 이제 거래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토큰 증권은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제 음악 저작권, 미술품 같은 이제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돈으로도 적은 돈으로도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로 거래하고 법적으로는 증권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관련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 36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정된 사업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자산을 이제 상장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할지 결정하고 또 이제 관련 공시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활동 등의 그 정규 거래소와 비슷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네, 일단 현재 유력한 곳이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제 조각투자 시장이 이제 막 생겨나는 시장인 만큼 이제 유동성이 분산되지 않도록 좀 이제 2개 컨소시엄만 지금 인가할 계획입니다. 총 3곳의 지원 컨소시엄 중에 한 곳은 탈락하는 상황이고요. 앞서 진행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이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트레이드의 그 컨소시엄이 꼽히면서 최종 사업자 선정이 유력합니다. 결국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넥스트레이드는 이제 첫 관문인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의 기술평가를 1위로 통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한 곳이 탈락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사실상 탈락이 유력한 루센트블록 측에서 증선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탈락이 유력한 이 루센트블록은 사실 그 1세대 조각 투자 기업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이후 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당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제 시장을 검증을 했는데 정작 관련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기득권 금융기관이 사업권을 가져갔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넥스트레이드가 비밀 유지 조건으로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빼간 뒤에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넥스트레이드는 자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핵심 기술은 없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쯤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서비스는 연내에 아마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일단은 그 예비 인가를 받는 컨소시엄은 이제 주문 체결과 그리고 이제 그 내부 통제 체계 같은 이제 인적 물적인 요건을 갖춘 뒤에 본인가를 신청을 합니다. 본인가는 예비인가 6개월 뒤에 6개월 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상반기 중 실제 이제 법인격을 갖춘 회사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은 모두 여의도에 사무실을 꾸민다는 계획이고요. 연내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영국 상업용 오피스 빌딩에 투자한 국내 부동산 펀드에서 수백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된 초유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투자한 3호 부동산 펀드 관련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상업용 오피스 가치가 떨어지면서 손실 위험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문제는 손실 부담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에게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점에 빌딩을 매각하면 총 6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KB증권 등 기관은 넣은 자금 중 절반인
190억 원가량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IBK투자증권 등을 통해 들어온 개인자금 139억 원은 전액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개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펀드 환매를 미루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WWG 운용은 KB증권이 펀드 만기 연장을 반대해 대출 연장도 어렵다며 책임을 금융사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용사는 매년 2억 5천만 원 안팎의 운용 보수를 꾸준히 챙겨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WWG 운용은 지난 13일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개인 전액 손실은 확정된 셈입니다. 일각에선 성관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 인하가 예고된 만큼 대출을 연장해 시간을 번다면 손실폭을 줄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실제 벨기에, EU 오피스, 미국 나사 빌딩 등에 투자한 일부 해외 부동산 펀드는 미상환 상태에서도 대출을 연장하며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회복되는데 상업용 부동산이 얼마나 회복되는지에 달려 있다. 금감원은 해외 대체 투자 전반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번 건을 포함한 개별 사례들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5천을 향한 방향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문은 넘치고 진짜는 드뭅니다. 소음은 요란하고 신호는 희미합니다.